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회동을 가졌는데요.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양육 의무를 벌인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야 만남에도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배 수석 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는 이견이 있지만 수기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박 수석 부대표는 전제 조건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싸울 건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한 법안에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겠습니다. 오늘 만남이 그 물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커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B컵 광고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성군의 관광정책과 사업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청성군 관광정책과의 윤진윤 관광마케팅 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파리올림픽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굉장히 좋은 성적 내고 있는데 원래 목표가 금메달 5개였는데 그렇죠. 어제 태권도까지 해서 13개인가 12개인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13개로 기억하는데 네.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양궁, 사격, 펜싱에서 무려 10개의 금메달을 따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안형진 변호사가 나름의 그 시각으로 분석을 했다는 네. 오늘 내용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젓가락 문화랑 연관이 있다고요? 네. 어떻게 또 이런 생각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네. 최종병기 젓가락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최종병기 활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종병기 젓가락. 네네. 자, 우리나라 선수는 왜 이렇게 양궁, 사격, 펜싱 잘하냐? 이게 활, 총, 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제 배종찬 소장이 그랬죠. 우리 옛날부터 전쟁을 많이 치러서 총싸움, 활싸움 이런 데 잘한다고 그런 의견도 우스갯소리겠지만. 네. 우리 안형진 변호사는 왜 우리가 젓가락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이 어떤 손의 민첩성, 예민성, 네. 그리고 손아귀의 힘,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련 있는 종목들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젓가락 문화와 연관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오늘 좀 말씀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야, 이건 또 아주 신박한, 아주 새로운 이런 분석인데. 예. 젓가락 문화. 예, 시작해 주시죠. 네. 예. 오늘 좀 준비를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네. 소설 대지의 작가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가 1960년대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경주의 한 식당에서 어린 아이가 젓가락으로 콩자반 이래 집에 먹는 모습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물컹한 도토리묵을 부서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게 젓가락으로 딱 집어서 먹는 장면을 보면 외국 사람들 막 서커스다 이래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젓가락을 가지고 김치 찢는 게 이거 굉장한 겁니다. 두 손으로 찢는 거 말고 한 손으로 찢는 거. 거예요. 그게 이 손의 모든 기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외국 사람 못합니다. 그거. 그래요? 그럼요. 우리 무심코 잘 찢는데. 그렇죠. 저도 요즘 이제 외국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서 외국 사람 절대 찢는 거 못합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예. 또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리고 얇은 깻잎 절임 하나씩 이렇게 벗겨서 먹는 거 이것도 잘 못합니다. 우리 요리 살짝 벗겨 먹는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이제 사례인데 이게 단순히 야 우리나라가 젓가락을 잘 사용하는구나라고 감탄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 젓가락 사용이 우리의 두뇌 산업 스포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예. 그런데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다 젓가락 사용하는데 우리나라가 뭐가 다르냐? 이것도 맞아요. 좀 재밌는 대목입니다. 맞아요. 중국, 일본 다 사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중국은 젓가락이 길고 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끝이 예. 둥글고요. 예. 일본 젓가락은 나무로 되어 있고 길이는 약 23cm로 우리보다 좀 짧고 끝이 뾰족합니다. 요거 뭐 생선 발라먹고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예. 설이 있는데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 젓가락은 쇠로 되어 있고 끝이 납작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무겁습니다. 무겁죠. 쇠니까. 네. 그래서 가장 정밀한 작업을 하기도 좋고 무게가 무거우니 힘도 되게 들어가야 되고 또 당연히 그러한 뇌의 작용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네. 참고로 젓가락을 사용하게 되면 손가락에 있는 30여 개의 관절과 60여 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해서 포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한 뼈와 근육이 사용됩니다. 그래요. 젓가락질 한번 하는데 그렇죠. 관절 30개, 근육 60여 개가 그렇습니다. 사용이 된다. 이거는 뭐 다 보도로 검증된 건데요. 예, 예. 산업적 과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독 손기술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특유의 젓가락과 상관이 있다고 분석하는 견해가 그래서 설득이 있습니다. 그 손기술 좋은 게 그렇습니다. 이게 젓가락 사용과 하기야 우리 왜 예전에 기능 올림픽 하면 우리 뭐 그렇죠. 다 석권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진국 뭐 아들 다 딱 이기고 우리가 그때 경제 형편이 지금보다 안 좋은데도 다른 나라보다 안 좋은데 딱 1등하고 막 매년 그렇게 거의 했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도 손기술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젓가락질 잘합니다. 젓가락질 잘하는데 예. 뭐 고치고 뭐 이런 거. 예, 저도 뭐 데센 만들고. 같은 거 잘합니다. 아, 그래요? 어릴 때부터 젓가락 썼거든요. 실제로 체세포 복제 등을 할 때 핵 부분을 넣고 빼는 게 수작업으로 가능한데요. 핵을 넣는 걸 지켜본 외국 과학자들은 놀람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아, 예. 이거 제가 서울대 다닐 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성형수술도 우리가 여느 선진국보다 잘해서 성형수술하러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매우 많은데요. 맞아요. 예. 예, 통계로 보면 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한 60만 5,768명인데 예. 또 요게 이 말도 왔지만 재밌는 건 일본이 18만 7,711명으로 31%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11만 2,135명 한 18.5%, 미국이 7만 6,925명 한 12.7%입니다. 그 다음 태국, 몽골 이렇게 오는데요. 예. 그 의료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고 특히 미국은 저 멀리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에 의료받으러 온다는 게 그러네요.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을 보여주는 예고요. 이게 지금 성형수술 아니요. 얘기하는 전체 거고. 의료를 전체,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의 절반 이상은 피부과 35.2%고 성형외과 16.8%에서 진료를 받은 걸로 조사된다는 거죠. 피부과가 상당히 높군요. 그렇습니다. 35%. 예. 예. 그래서 그 나머지 과도 그렇지만 피부과 35.2%, 성형외과 16.8%. 우리가 이 얼굴 관련해서 쫙 하는 게 아주 세밀한 그런 그렇죠. 작업이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의 예민성, 정밀성, 민첩성과 관련한 스포츠 산업, 의료 등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젓가락이 원인이 않느냐 이런 점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와 잘한다 이고 뭐 끝날 건 아니고요. 예.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데 일단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세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요. 예. 젓가락이 참 불편하긴 합니다. 처음에 배우기도 어렵고요. 반면에 포크는 매우 편하죠. 그런 영향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 일단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부터 젓가락 정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 특히 아이들 지능이 형성되는 2세부터 6세, 뭐 7세 이때에는 미취학 때부터 꾸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점인데요. 예. 이웃나라인 일본을 보면 일찍이 젓가락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한 20년 전이죠. 8월 4일을 젓가락의 날로 지정해서 매년 성대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아, 일본에서요? 그렇습니다. 8월 4일. 8월 4일입니다. 젓가락의 날로 지정한다. 그렇습니다. 왜 하필은 8월 4일일까요? 11월 11일이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까지는 제가 리서치 아직 부족합니다만 추후 보도드리겠습니다. 일본을 보면은 이제
도쿄 그 중심에서 행사를 하면서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많은 이제 여론 주도층 인사가 참석해서 젓가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치 교육 등에 반영하기로 하는 공감대를 매년 형성한다는 배울만 했습니다. 네. 그냥 박수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중요성을 매년 인식한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예. 그리고 교토와 도쿄를 중심으로는 젓가락 박물관이나 전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자이몽이라는 일본 젓가락 기업은 100년이 넘는 역사 자랑하면서 다양한 젓가락도 개발하고 예. 관련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요. 예. 우리의 경우 살펴보면은 충북의 청주시가 11월 11일 뭐 특정 뭐 과자 데이도라고 예. 하는데요. 예. 이를 젓가락의 날로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정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충북 예. 청주가 합니다. 젓가락의 날 정했군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젓가락의 날을 국가 행사로 승격시켜서 각종 심포지엄도 하고 해서 우리가 젓가락 선도국 전주국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도 해봤고요. 예. 이 또한 젓가락 관련 각종 행사 및 경기를 기획해서 젓가락 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예. 청주에서는 젓가락으로 콩알 옮기기 대회를 연사를 했는데 예. 이 콩을 이렇게 옮기면 많이 옮기고 이런 건데 좀 더 좀 스포츠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스포츠화하자. 그렇죠. 예를 들면은 스케이트보드 같으면은 이제 미국에서 재미로 타다가 현재는 요원도 그렇고 현재 올림픽 정식 종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젓가락과 관련한 경기를 만들고 이를 먼저 국내 좀 더 나은 아시아에서 경기화해서 해보자는 거죠. 네. 뭐 콩을 어떻게 옮긴다든지 뭐 그런 게 뭐 또 실을 잘 뺀다든지 이런 경기화해서 재미와 어떤 감동을 주는 쪽으로 해보고 아니 저분들은 뭐 자기들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스케이트보드도 스포츠 해버리고 뭐 이번에 뭐 브레이크 댄스인가요? 브레이크 댄스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우리도 이런 굉장히 인류에 유익한 젓가락이라는 거를 경기화해서 대중성을 확보하고 또 스포츠도 확보한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발전 계승이란 거죠. 예. 그래서 올림픽 경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구상을 좀 담대하게 해보자는 거죠. 제가 국내 최초로 이런 제안 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올림픽 종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지금 전 머릿속으로 그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엔 다 그런데 제가 어제 스케이트보드 밤새워 봤는데요. 야, 그 골목서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이게 올림픽 종목이 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거보다는 우리 젓가락이 뭐랄까요. 훨씬 더 섬세하고 아름답고 인류에게 복을 주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뭐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수긍이 가는 건 아닌데. 꿈을 꿔본다는 거고. 그리고 젓가락 관련 그래요? 장인 제도도 정비하는 것도 한 예일 것입니다. 장인 제도. 그렇죠. 예. 뭐 음식이라든지 뭐 각종 도검류는 지금 이제 장인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젓가락도 그런 장인 제도를 정비해서 좀 더 만든 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젓가락 가지고 뭐 날짜도 제정하고 박물관도 만들고 심포지엄도 개최한다고 하면 야 그게 가능하냐는 생각도 물론 지금 현당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일본에서는 우리와 아예 격이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김치도 우리가 그냥 이래 보다 갑자기 김치 되고 중국은 저젓가락하고 이런 상황인데 젓가락도 지금 좀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나저나 젓가락이 이게 한중일 어느 나라부터 이게 생긴 걸까요? 뭐 중국으로부터 유래했다. 뭐 이런 뭐 은주 하원주 시대부터 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은 제가 보는데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하여튼 오래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유래되면서 각 나라의 음식이나 문화에 따라서 변형이 돼 버렸다는 거죠. 중국은 큰 상에서 서로 음식을 돌려먹고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긴 젓가락을 해서 집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본은 또 나무 젓가락으로 해서 뾰족하게 끝이 되어 있는 거는 생선 뼈도 가루고 이렇게 집어오는 역할이고. 그래서 뾰족한 거예요? 그렇게 분석한 견해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선 뼈를 갈라내고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쇠로 되고 노쇠 길고 단단하거든요. 그거는 뭐 나물도 집어와야 되고 김치도 벌려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각 식문화가 도구 문화를 창출했고 그 도구 문화가 그 손의 예민성에 영향을 준 참 재미있는 사례죠. 재밌네요. 예, 오늘 되게 갑자기 재밌습니다. 변호사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굉장히 재밌네요. 그나저나 저 중국, 일본 쪽에는 쇠젓가락을 사용을 안 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쇠젓가락 사용 안 합니다. 없나요? 중국은 긴 젓가락을 대나무 소재나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그 일반 가정집에서 식당 말고 잘 안 합니다. 잘 안 한다. 예, 물론 일부 할 수는 있지만 대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집에서 나무젓가락은 거의 잘 사용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가볍다는 이유로 쓰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삼국의 젓가락 문화가 매우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정말. 예, 재밌다. 그게 또 이 손에 대한 안동말로 아구라 그러는데 아구 힘도 좌우합니다. 소나기.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생수병 젓가락을 딱 집어서 올릴 수 있거든요. 네. 예.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그 아구 힘이 대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흥미로운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참 이 젓가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요. 뭐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가 전통으로 또 유명한데 이 일본이나 기타 다른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전통의 쇠젓가락을 올바른 방법을 쓰도록 가정에서 교육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나라 차원에서는 교육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교육을 딱 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젓가락질 잘한다고 밥 잘 먹나요?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노래 해보세요. 젓가락질 잘한다고 밥 잘 먹나요? 뭐 이런 노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젓가락질을 잘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손기술도 좋아져서 나라도 발전하고 메달도 더 따게 되니 젓가락질은 쇠젓가락으로 꼭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치 그 뭐 문화나 뭐 사회부 어떤 뭐 칼럼을 좀 들은 듯한 그런 아주 신박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젓가락 교육 강화하자라는 오늘 주제로. 예. 자,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오늘은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부지런한 K 사장님 로빈 씨, 오늘 많이 바쁘세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할 땐 하는 프로 직장인 로렌 씨, 일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은? 퇴근할 때? 윙크장인 트로트 가수 레오 씨, 어쩌다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의 흥에 반했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이웃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1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송을 찾는 분들 많은데요. 청송군에서는 더욱 다양한 관광 정책과 사업으로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청송군의 관광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청송군 관광정책과의 윤진윤 관광 마케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윤진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청송을 찾고 계신데요. 청송엔 정말 아름다운 곳, 가볼 만한 곳이 많은데 주로 관광객들을 어떤 곳을 많이 찾고 있나요? 네, 그 청송의 여름철 주요 관광지가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황산을 가장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예. 특히 국립공원 주황산은 다양한 등산로와 함께 시원한 폭포와 기암 개석을 감상할 수 있고 또 사계절 서로 다른 매력으로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는 명산입니다. 예. 또한 그 인근 주산지와 절골 계곡도 관광객들이 주로 다녀가시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송소고택을 비롯한 여러 고택을 방문하여 하룻밤 머무르면서 청송 한지, 청송 백자 등 그 전통적인 문화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날기 약수탕이나 신촌 약수탕을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데 예. 이곳에서 보양식인 약수 닭백숙을 비롯해서 별미인 닭불고기 등 우리 청송만의 건강한 먹거리를 드시고 가십니다. 예. 주황산에 이 뜨거운 여름철에도 많이들 찾고 계시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자, 청송에 이제 고택을 찾는 분들도 많으신데, 청송군은 한옥 스테이 사업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예. 지금 그 한옥 스테이 활성화 사업이 저희들 총 14억 사업비를 투입해서 한옥에 어울리는 주변 경관 연출을 하고 노후 담장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 파천면에 있는 덕천리와 중평리 마을에 그 한옥 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그 시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통 문화 보존에 기여하고 더불어 청송의 전통 마을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런 한옥 스테이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청송 관광 활성화에도 아주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청송군 하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곳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지질 명소를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청송이 201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는데, 예. 보면 주황산의 용추 협곡, 주산지, 그리고 청송 얼음골, 백석탄 등의 이제 24개의 지질 명소가 있습니다. 예. 이런 여름철에 지질 명소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다양한 지질을 탐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청송군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송군은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그 관광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청송을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자연과 그 지질학적 가치를 직접 경험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청송군의 아주 명승지죠.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바로 주산지인데, 주산지 조성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 연말쯤 준공 예정이라는데, 이 주산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저희들 주산지 관광지 조성 사업은 경상북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 일환인데, 국비 60억, 도비 10억, 그리고 군비 50억, 총 120억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예, 주산지 일원의 오토 캠핑장이나 야외 수영장 등의 문화체험 시설과 더불어 그 주산지 광장, 그리고 왕버들 마당 등 휴양 시설과 식당, 특산물 판매장 등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해서 자연 친화적인 그 휴양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주산지 일원에다 오토 캠핑장, 야외 수영장 이런 걸 만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 주산지 그 저수지 그 둘레 이렇게 오토 캠핑장을 만드는 건가요? 어디쯤 들어서는 거죠? 그 주산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부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주산지 저수지 바로 옆에서 자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알겠군요. 알겠습니다. 예, 아주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 네네. 자, 청송군의 또 청송 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2024 지역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예, 선정되는 게 맞는데 지난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 날 최종 선정됐는데요. 예. 이 청송 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은 2024년 국토교통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전국의 7개소, 경북도 내에서는 저희들 청송군이 유일하게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예. 총 사업비 59억 원 정도를 투입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청송 백자 전시체험관과 백자 조각공원, 그리고 중앙광장 등을 구축해서 청송군의 어떤 새로운 관광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그 대규모 전시 그 체험장을 건립해서 저희들 급증하고 있는 그 청송백자 체험객을 원활히 수용하고 예. 또한 그 쾌적한 관광 환경 제공을 위해 편의시설도 다량 확충하여 중앙산 관광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송백자 그 전시 체험장이 지금 있잖아요, 기존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 같은 사업 부지입니다. 예, 그 인근에다가 예, 그걸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예. 이제 신규로 신규로 체험관이라든지 예, 조각공원도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청송백자 이게 볼수록 참 오묘하고 좀 아름답더라고요. 매력적이죠. 예, 제 처가 참 좋아해서 청송백자 축제가 올해 두 번째였죠. 예, 원래 이제 1회 축제로 했는데 올해 지난 1회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저희들이 그게 올해 처음이었고 작년에도 뭐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청송백자 예, 맞습니다. 예, 전시 예. 체험으로 행사 이런 게 있었는데 갈 때마다 잘하시네요. 많이는 못 갔습니다. 예, 올해도 갔었고요. 예. 근데 많이는 못 사서 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청송백자가. 좀 저렴하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도 이제 그런 축제를 하면서 예. 뭐 30%에서 한 50% 정도 이제 그러니까요. 할인 행사를 하는데 예. 생각 외로 그렇게 마니아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자, 청송하면 또 사과 축제부터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올해 청송 사과 축제 벌써부터 또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계획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18회 청송사과축제는 청송사과 끝없는 비상이라는 주제로 저희들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청송읍 용전천에 있는 현비암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예. 특히 이번 축제에는 그 사과를 이용한 2차 가공품 개발 판매나 로컬 브랜드 상품 판매 부수 확대하고 또 2030 세대의 니즈에 맞는 그런 상품들도 개발하는 등 전 연령의 축제 참여를 유도할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예. 또한 이번에는 저희들 축제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축제 역사 기록과 동시에 잠재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으로 방문객 유치 활성화도 도모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 지난해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마는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좀 더 확대해서 예. 우리 축제 이미지 제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예. 자, 청송은 또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숙박이 쉽지 않다. 뭐 이런 불만이 종종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해소가 좀 됐는지 또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도 펼치신다고요? 예. 지금 본 사업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그 전에 오래됐습니다만 중앙산 초등학교이자 청송양원이었던 그 시설을 철거를 하고 네. 그 자리에 그 호텔의 안락함과 어떤 캠핑의 즐거움을 결합한 복합 숙박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예. 그 청송사과를 모티브로 한 테마가 있는 객실 그리고 청송의 깨끗한 밤하늘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유리 천장의 어떤 글램핑장 그리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물놀이장 등이 있습니다. 예. 이런 특색이 있는 숙박시설에다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이제 개발해서 사계절 최고의 관광지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옛 주황산 초등학교 그 자리에? 예, 맞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짓는 거군요. 여기 뭐 예, 글램핑장도 들어오고 호텔도 들어오고 뭐 캠핑도 그렇죠. 할 수 있는. 예. 이게 언제쯤 완공이 다 되는 겁니까? 지금 완공은 저희들 지금 현재 그 설계 공모를 해서 진행 중이고 한 몇 년 있어야 되겠군요. 한 2년 정도는 소요될 걸로 2, 3년은 있어야.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군 관광정책과의 윤진윤 관광 마케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뭐 국회의원 되시더니 네. 더 젊어지고 더 미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방송이 나와야 돼요. 화면이 제공이 안 돼가지고 다들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좀 국회의원 이제 되신 지 몇 달 된 거죠? 두 달밖에 안 됐나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회의사당 자리는 어디쯤이에요? 참 우리가 이제 국회의장을 바라봤을 때 어디쯤이죠? 의장을 바라보고 약간 왼쪽 편이에요. 약간 왼쪽에? 중심에서는 약간 왼쪽 편에 네. 앞에서 한 네 번째인가 뭐 그래요. 초선 의원이신데 네. 하기야 뭐 초선 의원이 많죠. 예, 초선이 저희가 70명이고요. 민주당만. 그래서 170명 중에 예, 70명. 그리고 다선들은 다 뒤쪽에 가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초선이어서 앞쪽에 있습니다. 근데 의원들 보면은 이제 맨 앞줄 좀 꺼릴 거 아니에요. 보통 뒤쪽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나요? 강제 배정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강제로?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나이순 뭐 이런 거 고려를 하나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를 제가 전혀 모르고 주는 대로 앉아야지 저희가 뭐 저항할 거군요.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동료 의원들 중에는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민주당 의원 중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는 그래도 자주 만나는 의원들이어서 농해수위 의원들이 좀 친하고요. 그리고 광주의 전진숙 의원하고는 좀 자주 만나고 그다음에 4선인가요? 남인순 의원님하고 좀 친하고. 남인순 의원하고. 네. 저 국민의힘 의원하고는 누구랑 친하세요?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아침에 체력단련실에서 좀 자주 만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미자 의원은 만날 때마다 굉장히 반갑고. 아, 그래요? 그래도 멀리 나가서 고향 까마귀 보면 반갑다고. 네, 이미자 의원님 되게 반갑기도 하고 잘해주세요. 그다음에 조은희 의원님이 학교 선배라고 또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기도 하고. 조은희 의원이 그 강남 서촌과 강남 그쪽에 저 구청장 했던 조은희 의원. 이거 아무래도 좀 이미자 의원이나 이런 분들 상대 당이었으니까 네. 사이가 좀 안 좋지 않았나요, 의원들?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뭐 이미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 이번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됐잖아요. 그러지 말고 대구 경북에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미자 의원 정도의 경력이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여성 의원들은 좀 했었어요. 그래서 농담 반 그분께서는 만약에 혹시 추천이 되면 청문회는 좀 민주당은 당신이 좀 커버 좀 해주시오 뭐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좀 뜻밖의 인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나저나 김문수 장관 지금 내정자라고 해야 되겠죠.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많지요. 노동의 관점에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분인데 저는 이런 분을 이렇게 이건 노동자들에 대한 어쩌면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는 인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가도 뭐 언급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독립운동기념관장의 경우도 독립기념관장. 독립기념관장의 경우도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사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국가기관에 그래도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렇게 전문성도 없고 정체성도 늘 의심을 받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 저도 안타까운데 지금 독립기념관장 내정도 그렇고 김문수 내정자도 그렇고 국사편찬위원장도 그래요. 국사편찬위원장도 그렇고 또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 언론인들이 다 반대하는 그런 인사를 내정한다든지 환경부 장관도 좀 그런 것 같고 가장 그 자리엔 좀 어울리지 않을 부적절한 그런 인사를 자꾸 그러니까 해서. 자꾸 국회에다가 그리고 이 국민들을 향해서 좀 싸움을 거는 듯한 인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인사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그리고 어느 단위에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는지를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전용차가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죠. 네. 국회의장은 나오겠죠. 의장 나오고. 그렇죠.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나오고. 상임위원장 혹시 나오나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되면 전용차랑 뭐 기사도 함께 제공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그렇진 계시는데. 않고 이준석 의원이 대중교통 이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능한가요?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의정 활동한다는 게?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그게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일단은 어젯밤에 제가 내려올 때 저도 주로 여기 안동까지 오는 KTX 타고 오거든요. 그러세요? 네. 일단 거리가 너무 멀어서 KTX나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이동성이 좋습니다. 자, 뭐 국회의원 특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뭐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돼 보니까 이것만큼은 참 좋더라 하는 거. 뭐 위화감 조성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되니까 참 이것만큼 좋더라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보통 아침 7시 반부터 아침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침 7시 반에 다양한 공부 모임들이 있어요. 매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찍 시작해요? 네, 7시 반에 시작을 해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아니죠. 대부분. 그러니까 공부 모임이 그때 시작을 하니까 선택해서 듣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모임들이 좀 다양한 그룹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그저께 제가 참여했던 공부 모임은 상속세 세제 개편과 관련한 안을 정부가 내놨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고 그전에는 종부세, 금투세 뭐 이런 현안들 그리고 뭐 농지법과 관련한 공부 모임도 있고 세계적인 흐름 뭐 AI와 관련한 공부 모임도 있고 그래서 마음껏 제가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서 배우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권인 것 같고요. 그런 게 또 있군요. 네네. 각종 공부 모임 내가 원하는 거를 다 뭐든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특권 같아요. 그런 게 또 있었군요. 네. 안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의원들이 그런데 또 이제 이게 만나는 의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만 하는 그렇죠. 한 2달 정도 보니까 만나는 사람은 매일 만나고 안 만나는 분들은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다 유유상종한다더니 여기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이니까 농사를 몇 년 지으셨죠? 의성에서? 32년? 와, 그렇게 오래요? 네, 그렇죠. 제가 92년도에 내려왔으니까. 찐 농부시네. 찐 농업인. 그래도 요새는 뭐라 그래 약간 이제 좀 날라리 농부죠.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이 정도 농업인도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없죠. 네. 유일하시죠. 농해수위에서 좀 큰 소리 좀 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는 아닌데 약간 이제 현장이 어떤지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똑같은 이게 탁산공론 같은 이야기들은 뭐가 문제인지 저게 현실화되기 얼마나 어려운지 정도는 금방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농지법 개정에 관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상속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농지를 8년 이상 경작을 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불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법을 없애자, 이 조항 자체를 없애자 이러는데 실제로 이 조항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조항 때문에 농민들이 농지 거래를 할 때 혜택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법을 개정할 때 잠재적인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을 두고서 농지 거래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의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면 이 조항은 없어지는 게 맞는데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조항은 그나마 농민이 그동안 오랫동안 농지를 보유하면서 농사를 지었을 때 자신이 마지막에 이 농지를 처분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씩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게 이 찐 농업인을 이 분간해내는 거, 구별해내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짜 농업인들도 많다 보니까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또 상대적으로 보게 그렇죠. 되니까요. 그 관련 그 법안도 대표적인 좀 게 LH 사태였잖아요. LH 사태. 네. 그러니까 참.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네. 가만히서 오늘 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오늘 제가 준비하신 오면서 내용 중에.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었는데요. 예, 예. 그 여야 원내 수석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비쟁점 법안은 예, 예. 민생 관련 법안은 8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건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그 법안 이제 뭐 필리버스터 거쳐서 통과시키고 나면 다시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하고 이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저희 농해 수위만 해도 쌓여 있는 법안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하나는 그 개 식용 금지가 되면서 이분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본업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폐업 지원금. 네, 폐업 지원금 이른바. 같은 걸 예.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득세로 잡히는 거예요. 여기도 세금 이게 떼나요? 소득 이게 소득세가 그러니까 되는군요. 소득이 되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죠. 이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내가 정책에 협조하면서 벌어지는 건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소득이라고 계산하고 소득세를 물리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다고 여기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냈는데 예. 이것도 처리가 되어야 이분들 이제 8월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걱정이었는데 오늘 오는 길에 뉴스가 그렇게 나와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그리고 간호법도 통과시키겠다 얘기하고 구하라법. 예. 그러니까 그 자식을 버리고 갔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사망했을 때 그걸 상속하는. 이 정말 평생 보지도 않던 얼굴이 그렇죠. 와서. 그런 분들이 당당하게 내가 이 핏줄상 내가 자식이다, 부모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경우에 상속의 권한이 없는 이제 그것도 그건 뭐 이번에 통과가 통과한다.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로 회의를 그렇죠. 했으면. 그래서 이참에 8월 정기국회, 그러니까 8월 국회에서 저희가 좀 통과시킬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은 좀 많이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방송사업법도 그렇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뭐 노란봉투법 등등 오늘 보니까 최상병 특검법 뭐 세 번째로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던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나? 이거 해법이 없을까요? 해법은 이건 대통령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세 번째 내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논리는 여야 합의가 안 된 거 아니냐. 야당 그러니까 이거 낸 법안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저는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번에 똑같은 법안을 다시 재발의할 수는 없거든요. 법안을 조금 바꿔야죠. 근데 이 새롭게 발의된 법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갔냐면은 그 전에 없었던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 2, 3차 법안이 최상병 관련 법안이 특검법이 있는데 점점 이게 범위가 커지죠. 넓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사가 제대로 됐느냐. 그러다가 외압으로 인해서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외압에 관한 거 이제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가니 이 가면 갈수록 자꾸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거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점점 일이 커지는 것 같은 게 이게 그냥 딱 하나잖아요. 진상 규명하자. 진실을 좀 규명하자.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외압이 있고 이런 좀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고 하니까 점점 일이 커진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특검법을 벌써 최상병 특검법을 2번이나 거부를 해놓고 이번에 휴가 가서도 그거 보셨죠? 아니 어떻게 해군 그 티셔츠를 입고 오늘 보니까 해병대랑 뭐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해병 전우회들도 이렇게 좀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그 억울함에 공감하고서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 그것이 해병대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고 법 질서를 바로잡는 거다 생각하고 함께하는 그룹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글쎄 이거를 대통령의 그러한 행보를 국민들을 이번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돼서 뭐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로 과연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저는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염장 지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혀 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행보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국민한테 다가서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겁이 없다 그래야 되나? 울먹울먹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감정이 좀 북받쳐 오르십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고 뭐 대통령 직접 입으로 그랬잖아요. 후보 시절에 특검을 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여론에서도 너무나 일방적이고 뭐 6대3, 7대3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게 그 정도 되고 그렇게 의혹이 없다면 떳떳하다면 정말 빨리 밝혀.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소모 이런데 우리 저 고급 인력들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지금 힘을 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빨리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2달 동안 계속 대치 정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의원들 내에서도 그리고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 걱정해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렇게 가면 정말 국민들한테 우리가 볼낯이 없다라는 얘기를 그런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기는 하세요. 이렇게 해요. 어쩌면 저희가 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앉았을 때는 각자의 입장을 좀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으로 국민들한테는 그게 다 보여지는데 그거는 다는 아닌 것 같고요. 걱정하는 목소리는 의원들 입에서도 나와요. 이게 산적한 현안들이 많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개원식조차도 못했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곳은 저는 사실은 전 대통령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지원금 25만 원도 그냥 효과 없다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그거예요. 전 국민 안 해도 된다.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면 예산 문제 때문에 필요한 곳에 부분적으로 쪽집게 수혈을 해야 된다면 그거 동의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양보를 그런데 하시고. 지금 대통령실은 무조건 거부를 하는 거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느라고 여당답게 민심을 수용해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는 데는 너무 쫄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세금 25만 원 지원금 이걸 이제 거부할 때도 항상 논리가 이 돈이 어디서 나냐, 재정이 그렇게 뭐 많은 줄 여유 있는지 아냐 이런 논리를 펴면서 법인세 뭐 상속세 각종 부자 감세할 때는 우리 재정 탄탄하다 이런 논리를 대고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참 저희가 믿음이 안 가고 이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세수가 1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단 한 푼도 법인세를 안 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 삼성이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고용이 느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R&D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간 다 돼서요.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뵀는데 뭐 TV로 통해서는 가끔 뵙는데 농사를 안 지으셔서 그런가 얼굴도 하얘지시고 햇볕을 좀 덜 봐가지고 서울 여자 돼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 또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